자,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붕어형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씨 장난 아니었죠? 이번 주 내내 날씨가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비 예보는 없고요. 그냥 소나기 예보는 있습니다. 소나기 그냥 잠깐 한번 퍼부는 비,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 즉슨 한 주 내내 더울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방을 열었거든요. 제 방은 지금 에어컨 틀어져 있어서 괜찮은데 거실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내가 잠깐 나갔는데 찜질방 온 줄 알았어요. 찜질방. 잠깐 문 열고 냉장고 딱 들어갔는데 찜질방 온 줄 알았어. 와, 이 내 방 안의 온도와 이 바깥의 온도 차이가 장난이 아니야 이게. 진짜 감기 걸릴 지경이야. 그 정도 날씨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날씨만 난리 난 게 아니라 사실 이 주제 때문에 난리 났죠. 자, 여러분들 일단 다들 수고하셨고 바로 첫 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난리 난 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제목이 나와 있죠. 내년 시급 9,160원. 한마디로 좆됐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좆된 게 아니라 정말 좆됐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자, 우선 9,160원이 되고 나서 그 9,160원이 주는 영향력, 앞으로의 어떤 그런 노동 산업계나 이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이제 휘몰아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어떻게 해서 9,160원이 책정이 되었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제 9,160원에 이제 안건이 돼서 이게 최종적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최저시급은 이제 그 최저시급을 대표하는 세 분야의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일단 최저시급 결정할 때 이제 의원이 있어요. 의원 수가 총 27명이에요. 27명. 제가 어제 잘못 설명했습니다. 9명이라 했는데 3명, 9명이라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27명. 노동계, 자, 민주노총이죠. 9명. 그리고 개혁계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해서 총 27명이 이제 최저시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리에 참석해서 안건을 내고 이제 조율을 하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어제 이게 최종적으로 이게 9,160원이 되었냐? 요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일단 위원회의 어떤 그런 위원회 결정은요. 자, 죄가 출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가 출가가 뭐냐면, 자,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인원 과반수. 요거를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이원회라고 적힌 거 보면 거의 제가 출가입니다. 아마 장관님 아실 거예요. 뭐 소총치사위원회, 행정소송 이런 거 보면 제가 출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이거 내가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적위원 과반수는 뭐냐 하면 27명이잖아요. 27명 중에 18명, 최소 18명 이상 자리에 앉으면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27명이 이 최저임금 책정하는 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8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돼요. 18명. 27명 중에 18명이 18만 이제 투표 수만 확보하면 요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27명 중 18명의 투표인단만 참석해도 되는 겁니다. 과반수. 그러니까 과반수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27명의 3분의 2는 18명.
그러면 여기서 출석위원, 그러니까 투표할 때 출석한 8명의 인원 중에 과반수라고 보겠습니다. 3분의 1. 여기서 또 3분의 2 나누면 어떻게 돼요? 12명 이상. 12명 이상이 이제 찬성한 이제 시급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앞으로 여러분들 뭐 뉴스 볼 때 내년이나 내후년에 똑같이 갈 거예요, 아마. 이 제도는 아마 바꾸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명 중에 투표할 때, 그러니까 이 자리에 18명만 참석하면 되고, 그 중에 찬성표를 18명 중에서 찬성표를 그 3분의 2 이상인 12명 이상만 찬성만 들어오면 이 최저시급 안건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일단 어제가 아니죠. 금일 00시에 최종적으로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결정이 됐냐 하면 공익위원이 조율 끝에 9,160원을 제안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9,160원을 노동계나 개헌계에서 제안한 게 아니라 공익위원 쪽에서 9,160원을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뉴스 기사 같은 것도 이것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게 좋아. 그냥 9,160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는지를 알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더 편합니다. 공익위원들이 9,160원 하는 거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안한 게 제가 알기로는 노동계에서는 1,400원, 1,400원인가 그랬고 개헌계에서는 8,840원인가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저희가 봤을 때 9,160원으로 좀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9,160원을 두는 순간 이 얘기 제안하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개헌계 대표 9명이 이제 자리에서 나갔어요. 27명 중에. 자, 요 27명 중에 개헌계 9명이 불만족하겠다는 우리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빠졌어요. 빠지면 어떻게 돼요? 노동계 9명, 공익위원 9명이 남는 건 18명. 그럼 18명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9,160원을 책정할 때 개헌계는 싹 다 빠진 거예요. 빠지고 나서 저 남은 인을 18명 가지고 투표인단을 만든 거예요. 뉴스에 보면 기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 경영계 이제 대표자 9명이 싹 다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18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제 9,160원에 13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최종적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아시면 이렇게 돼요. 자, 뉴스 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마 제가 하는 말이 약간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네요. 아, 여기 보니까 출석위원이 23명이네. 제가 잘못 말했네. 그러니까 최소 18명 있으면 18명 출석하면 가능한데 일단 출석위원 23명. 자, 23명 중에 13명이 찬성했고 10명이 기권했어요. 반대가 없었어. 그러니까 자, 13명 찬성표 던졌고 잠깐만 이거 내가 이게 27명이니까 4명 나갔고 자, 찬성표 던졌고 10명이 기권. 반대 없음. 이 기권한 중에 상당수도 누구겠습니까?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 이제 개헌계 쪽에 있는 아까 4명 나갔으니까 개헌계 5명, 노동계 5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찬성표 13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노동계에서 한 4명 붙었겠고 나머지 9명은 다 찬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9,160원이 최종적으로 달성시킨 사람들은 노동계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고 공익위원들이 이렇게 밀어붙여서 된 겁니다. 요 골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익위원들은 엄청 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계 물론 뭐 저 노동계도 욕하고 있지만 근데 보통 대부분 항상 그랬어요. 매년 최저시급은 그 공익위원분들이 이제 좀 몰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이게 타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자, 올해 대비 440분 인상이죠. 그래서 5.1% 인상입니다. 5.1%. 여러분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5.1%가 인상이 됐어요. 440은 인상이 된 거죠. 과연 어떤 바람이 불 것 같습니까? 좋은 바람이 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잔인한 피바람이 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현장에서 일한다거나 시급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네. 생각보다 시급제로 일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있잖아요. 연봉으로 받는 사람보다 시급으로 받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아마. 전체 나이로 따지면. 전체 나이로 따지면 시급제 받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도 이 시급 인상분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을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급제로 일을 많이 해봤던 사람으로서 저도 관심이 높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금액이 올랐다 하면 좋아야 되잖아. 맞죠? 돈 올랐네? 그럼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 겪어봐서 알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란 사실은. 겉으로 올랐을 때 야 445 오르면 나중에 월급 받으면 좀 되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가 앞전에 겪어봤잖아요. 1060원 오르고 820 올랐을 때 그 나비 효과가 어떤지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큰 폭으로 올랐을 때 알바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생산직이 어떻게 되는지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일단 제 의견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 우려가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꼭 그래야만 했나 라는 생각입니다. 뭐 공익위원분들도 생각을 거듭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지만 꼭 이렇게 최종 한골을 올렸어야 됐을까? 음, 안 그래요?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꼭? 아니 9,160원이 아니면 막 8,900원 선에도 맞출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200원 인상하고 400원 인상이 뭐가 다르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차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200원과 400원 차이 엄청 큽니다. 이게 월급을 받으면 한 7, 8만 원 차이 나요. 네, 7, 8만 원 차이 납니다. 생산직 부서분들한테 1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200원 차이에. 440원이면 굉장히 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음. 꼭 이렇게 440원을 했어야 됐을까? 음.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업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급제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에요. 보통 여러분 아르바이트가 서비스업이잖아요. 대부분.
뭐 제조업 근로자들은 무조건 대부분 생산직이니까 당연히 시급제고요. 물론 지금 호황이라서 잘 굴러가는 데 있어요. 잘 굴러가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하향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원래 잔업 이제 특근이 있는 곳, 원래 있었던 것도 지금 잔업 특근을 빼고 있는 상황이야. 빼고 있는데 꼭 올려야만 있을까? 올려야만. 서비스업 같은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메로나 때문에 타격이 엄청 심하잖아요. 메로나 때문에. 특히 뭐 제조업보다 더 심한 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 서비스업. 서비스업입니까? 장사, 뭐 편의점, 뭐 커피숍, 아니면 음식점, 요식업죠. 장사 잘 되는데 유튜브에 보면 막 장사 막 잘 된다, 그 줄서 있다 하면서 그게 여러분 엄청 많을 것 같죠? 그게 정말 극소의 가게, 극소의 가게. 어, 그런 가게가 많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길가에 돌아다녀봐. 그런 가게 많은지 적은지. 여러분 동네 상권을 한번 한 500m 한 바퀴 돌아보세요.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게 같은 데 가면 사람 앉아있는 거 보기 힘들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초토화됐지 여러분.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쓰려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프라인으로 장사가 돼야 되잖아요. 오프라인으로. 사람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거기에 뭐 서빙을 하든 대접을 하든 치우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게 가보면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아르바이트를 뭐 구하려고 해도 마땅히 자리도 없고 뭐 여기서 동결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든데 저기서 올려버리면 과연 원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던 뭐 점주분들 사장님들도 과연 구하려고 할까요? 그냥 남은 사람끼리 어떻게 해결합시다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아니면 더 이상 인건비 부담스러워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회복 기미도 안 보이니까 그냥 처분합시다. 문 닫읍시다 그냥. 어,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하나 매는 뭐 둘 다 적자인데 음. 차라리 가기 좋고 뭐 우리 뭐 공장에 가서 일이나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말하기 전에 자 440 인상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생산직 일하시는 분들 기본급 중요하죠. 기본급 계산하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8,720원 곱하기 209 최저시급에 209로 곱하면 돼요. 지금 현재 2021년 기본급이 182만 2,480원 인데 자 내년 기준으로 440 인상이 되죠. 아마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자 9,160원 곱하기 209 자 191만 440 자 거의 한 10만원도 차이 납니다. 한 92,000원 거의 92,000원이네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기본급이 되잖아요. 그럼 상여금도 똑같이 줘야 되거든요. 상여금도 똑같이 줘야 되고 뭐 명절 휴가금이나 뭐 잔업수당이나 특근수당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잔업 특근 안 하고 기본 근무만 해도 10만원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근무만 해. 그러니까 잔업이나 특근 빠져도 10만원 차이 나는데 여기서 잔업하고 야간 근무하고 특근까지 하자. 그럼 20만원 플러스 알파가 차이 나요 분명히. 그러면 고용주분들은 내년부터 20만원 플러스 알파의 돈을 무조건 노동자한테 줘야 되는 거. 똑같이 일을 시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상여금 깎이거나 없어지겠죠. 그리고 뭐 휴가비, 위로비 없어지겠죠. 여름 휴가비 올해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되면 못 받겠죠, 여러분. 안 주겠죠. 원래 뭐 이제 명절날 뭐 교통비 하라고 뭐 큰 돈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같은 게 큰 돈 아니더라도 뭐 한 사람당 인당 한 30만 원 줘야 되던 거 이제 내년 되면 못 보겠죠. 못 받겠죠. 아마 안 주겠다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급만 오르는 게 아니라,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기본급뿐만 아니라 다 올라요, 다. 산업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 거기다가 뭐 있는지 아세요? 상여금도 있죠? 거기다 뭐 있는지 아십니까? 연차수당까지 있어요. 거기다가 주휴수당까지. 이거 다 오르는 거야. 이거 다 올라요. 이거 오르는 만큼 다 올라요. 경우에 따라서 3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네. 만약에 잔업 많이 한다고 치면. 생산직의 주휴수당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저시급으로 뭐 이기대 공장에서도 아마 주 5일 주야간 하면 300은 넘을 거예요. 세금 떼고도 400 넘을 거예요, 아마. 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제 교대 공장하면 세금 떼고도 250 이상은 웬만하면 받을 거예요. 일을 좀 적게 해도. 이걸 다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고용직 입장에서는 생산직 이제 뽑을 때 한 300 이상 무조건 나간다는 생각으로 사람 뽑아야 돼요. 네, 무조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네, 회사의 복지를 줄이겠죠. 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복지 뭐 휴가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어요. 공장에 일하면 뭐 100일 동안 무사고하면 뭐 상품권 준다거나 200일 동안 무사고하면 뭐 20만 원짜리 상품권 준 그것도 없애겠죠. 그런 짜잘한 거. 공장에 짜잘한 복지 같은 게 있거든요. 아니면 복지 카드 같은 것도 줄이겠죠. 100만 원 주는 거 50만 원. 아니면 뭐 우수 근로사원 표창 같은 것도 시상 안 하겠죠. 불경기인데 시급 올랐는데 안 하겠죠, 여러분. 안 하거나 적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내년부터. 이거 다 돈이지 않습니까? 네. 다 돈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뭐 주던 비품 같은 거, 뭐 음료수, 뭐 안전화 이런 것도 이제 야, 그거 네 돈 주고 사. 너 어차피 시급 올라서 돈 좀 받잖아. 그 돈 가지고 사. 우리 못 해준다. 더 이상 장갑 너희들 돈 주고 사. 마스크 너희들 돈 주고 사. 기박이 너희들 돈 주고 사. 필기구, 매직 너희들 돈 주고 사.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회사에서 당연하게 그냥 비품으로 공짜로 쓰던 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너희들 월급 받으니 그 돈 주고 살아. 딩동님 또 머리가 아프겠네요. 딩동이 일하는 거기 같은 경우에 아마 분명히 급여는 오르는 게 맞는데 또 뭔가에서 까겠죠, 딩동님. 아마 또 휴게 시간 명목으로 또 까겠네. 예, 휴게 시간 명목으로 또 까겠네요. 이러면 또 용역비 올라가지고 또 나중에 또 재계약할 때 또 옥신각신도 하겠네요. 예. 이게 생산지뿐만 아니라 서비스지도 그렇고 보안지도 마찬가지, 보안 경비도 마찬가지인 게 보안 경비도 시급이 오르면 뭐가 안 되냐면 이 용역비 걸려, 용역비. 모든 보안업체 용역이거든요, 용역.
매달 영용료를 내고 이제 지불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경비원들 청소를 이제 고용을 하는 건데 아마 저렇게 되면 10에서 20만 원 오르니까 재계약하기도 좀 어렵죠. 네, 지금 가능합니다. 보내시면 가능해요. 짧은 거 2만 원, 긴거 3만 원입니다. 아, 질문요? 네네네, 가능해요. SK님. 그 메일 주소 아십니까? 그리고 채용 인원도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사람 적게 뽑겠죠. 사람 적게 뽑을 겁니다. 10명 뽑을 거 5명 뽑고 5명 뽑을 거 3명 뽑고 3명 뽑을 거 2명 뽑고 2명 뽑을 건 아예 안 뽑을 거예요. 네. 일단 이게 생산직에서도 이 정도로 발생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문제죠. 4번.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시급 인상을 핑계로 모든 물가가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인상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몇 번 겪어봤잖아 여러분. 이미 그때 뭐야 7,530원 때 한번 세게 겪어봤고 8,350원 때 또 세게 겪어봤어요. 그럼 또 오겠죠. 예, 또 오를 것 같은 게 아니라 오르죠. 반드시 오릅니다 이거는. 그냥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오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딱 잡아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치킨값, 피자값 무조건 1,000원 오른다고 각오하세요. 무조건 1,000원. 지금 2만원 먹으면 내년 2만 1,000원을 먹는 거야. 2만 1,000원, 내년에 그냥 2만 1,000원을 먹을 수밖에 없구나. 자,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2만 1,000원을 먹어야 될 거야, 아마. 예. 그리고 뭐 치킨값만 나갑니까? 배달비도 있잖아요, 여러분. 4,000원 주던 거 5,000원 내고 시켜 먹어야 됩니다. 2,000원 오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2016년도까지 그러니까 2016년도 맞나? 2016년도까지는 원래 배달비를 따로 지급하는 문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물건 그 주문하는 음식 가격에 배달비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2017년도까지는. 2017년도 6,470원까지는 그냥 음식값 주문하면 배달비를 따로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음식값 따로 배달비 따로 내는 게 당연하게 돼버렸어.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시급 상승으로 가장 수혜를 보신 분은요. 냉정하게 수혜를 보신 분은 배달 대행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그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수혜를 입었어요. 왜냐? 6,470원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배달 라이드 하겠다고 사람들 바이크 사고 뭐 베비 커넥터 이런 게 알려지기 전이었거든요. 인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왜 음식 업체에 따로 자체 배달부를 고용했기 때문에 자체 배달부를 고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값이 당연히 배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배달비를 따로 낸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음식 따로 시키고 배달비로 따로 계산을 하고 이걸 뭔가 당연하게 당연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 4,000원이잖아. 서울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치킨 한 마리 25,000원 시켜 먹는 거 25,000원. 25,000원까지 시켜 먹는 거예요. 이미 25,000원 주고 시켜 먹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막 BBQ 이거 2만 원 오른다 하면서 막 불매운동하는 난리 났었잖아. 근데 지금 이미 우리는 25,000원 주고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언제부터 우리가 막 그때 2만 원 오르면 치킨 안 사 먹는다고 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이미 우리 2만 5천 원에 돈을 주고 치킨을 먹고 있어요. 서울 기준으로. 뭐 지방 뭐 대구 같은 게 한 2만 2천 원, 2만 2천 내고 먹는다고 했는데 서울은 지금 2만 5천 원이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치킨 한 마리 먹을 때 계산해 보세요. 배달비까지 따로 다 합쳐가지고 돈이 얼마 드는지 2만 5천 원 들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한 마리 2만 원 잡았을 때. 이거 전에 최저임금 상승했을 때도 물가가 올랐었나요? 당연히 올랐죠. 당연히 올랐습니다. 당연한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최저임금 상승하면서 물가가 안 올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 제가 얼마 전에 BH 시켜 먹었을 때 치킨값 2만 원에 배달비 2천 원. 네, 2만 원, 2만 2천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최저임금 보면서 물가가 가만히 있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을 때 그만큼 물가는 더 많이 올랐어요. 더 많이 올랐다니까 이게. 자 그리고 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채소 가격 또 오르겠죠. 채소 가격. 채소 고기 가격. 또 상승하겠죠. 뻔한 거예요 여러분. 카루님 어서 반갑습니다. 카루님도 오늘 그 9,160원 그 시급 인상에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네요. 자, 채소 고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금파라고 하면서 파 한 단에 7,000원씩 사고 기억 안 납니까? 이거 또 오를 거야 또 파 가지고 장난치겠지 또 채소 가지고 또 뻔하죠 여러분. 통계 우리나라 통계 믿지 마세요 BKS님. 믿을 거 믿으셔야지. 계란값 봐봐 여러분. 내가 계란 지금 안 먹은 지가 6개월이 넘었어요 지금. 계란이 싫어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비싸서 못 먹겠어요 여러분. 비싸서. 한일마트 가는데 한 판에 8,000원씩 해요. 그럼 내년 되면 내려가겠습니까? 계란 또 올라가면 또 안 내려가 이게 계란은. 계란 후라이를 안 먹은 지가 가물가물해요 지금. 언제 먹었는지.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정말 한 2년 뒤 3년 뒤에는 한 판에 만 원짜리도 나오겠어 이게. 만 원짜리도 나오겠어 이게. 정말로. 그리고 이것만 오르겠습니까? 뭐 기름값, 전기요금, 수도세 다 오르겠죠. 예. 다 오르고 뻔한 거예요, 뻔한 거.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자 그리고 4대 보험도 당연히 오르겠죠. 4대 보험 오르는데 특히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 4대 보험도 오르는데 특히 가장 오르는 게 가장 오를 가능성이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이 4대 보험도 여러분 다 같이 오르는데 가장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보험입니다. 난 이거 장담합니다 이거. 아마 건강보험공단 내년에 일하시는 분들 엄청 힘드실 거예요. 뭐 기름값이야 괜찮겠지만 분명히 또 왜냐하면 이번에 왜 뭐 재난지원금 하면서 돈을 또 많이 갖다 썼거든요. 이거 다 이걸로 충당할 거예요 이거. 지금 건강보험료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또 올릴 거예요 여러분. 뭐 직장인분들이야 뭐 회사랑 반반씩 내니까 좀 덜 한다고 덜 낸 수도 있지만요. 사실 직장인분들보다 걱정해야 되는 게 사업주분이에요. 사업주분들은 100%다 내야 되거든요. 100%다 내야 되거든요. 100%.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그 앞전에 이게 안 올랐어요? 그 앞전에 가만히 있었어? 시급이 올랐을 때 한 번도 이 물가가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나는 여지껏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 무조건 같이 올랐어요. 더 올랐으면 더 올랐지. 가만히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가 많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
어느 정도 예감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아무 생각 안 하고 당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하고 당하는 게 충격이 좀 덜합니다. 예. 차라리 지금 적당히 좀 충격 좀 받으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물가 또 오르겠구나. 건강보험 또 오르겠구나. 국민연금 또 오르겠구나. 채소값 또 오르겠구나. 예.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오르고 주차비 다 오르겠죠 뭐. 예. 예감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정말 할 말이 많네요. 자, 5번. 5번은 뭐냐 하면 알바생, 알바 자리,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나겠죠.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알바 구하기 더 힘들 겁니다. 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왜냐하면 남자분들이야, 그래도 구하려면, 그러니까 알바비가 아니라 뭐 몸으로 떼어는 일하면 노가다나 생산직이나 아니면 뭐 페페상하차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여자분들이 더 문제예요.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서비스업이 많이 부부돼 있고 편한 일자리를 하잖아. 근데 지금 그런 일자리가 유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커피숍 가면 누가 커피 주문 받아요? 여자분이 주문 받습니다. 편의점 가면 누가 계산합니까? 여자분이 주문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내년 되면 볼 수 있을까요? 내년 되면 그 자리 보존할 수 있을까요? 내년이 되어도 웃는 얼굴로 커피 주문 받을 수 있겠냐고요. 내년엔 못 볼지도 모르고 아니면 올해도 보기 힘들지도 몰라요. 왜냐 지금 장사 안 되잖아. 장사 안 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기 자리를 보존받기 힘든데 내년에 어떻게 보존을 받습니까? 그 자리 어떻게 지킵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거 지킬 수 있습니까? 장사가 안 되면 나가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면 안 써주는데. 뭐 작년에도 이제 알바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근데 더 치열해진다는 거죠. 네, 더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권은 원래 서울이 아르바이트 구하기 상대적으로 괜찮았잖아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 쪽도 지금 개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4단계 때문에. 어제부터 4단계 했잖아요. 네. 어제부터 4단계 했잖아. 4단계 하면서 지금 제대로 장사 안 되는 데도 많을 거예요. 물론 배달로 돌리는 데는 어떻게 숨 트이겠지만 원래부터 홀 장사했던 데는 지금 사장님들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이만저만. 그래서 이제 알바를 못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취준생과 대학생들의 음, 생활비, 생활비 빈곤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생활비라고 하고 그 청년 빈곤율이 어떻게 됐어요? 급상승하는 거예요, 급상승. 우리 서울에 사는 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치?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백수짓을 하더라도 집안에서 백수짓 하는 거하고 멀리까지 나가서 백수짓 하는 건 엄청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서울 같은 데 백수짓 하는 건 정말 달라요, 이거. 돈 그냥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지금 있잖아 여러분 이거 지금 많이 가려져 있거든요. 노인 빈곤율도 문제지만 요것도 문제야. 지금 대학생들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는 엄청 비싸잖아. 여러분 웃긴 게 뭐냐 하면 이 와중에도 학비는 안 내려간다는 거야. 학비 비싸단 말이에요. 서울권의 대학교를 500씩 하거든요. 420, 450에서 500. 500 넘는 데도 있고 600 가까이 되는 데도 있어. 예체능 같은 경우. 근데 거기는 가격이 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대학교 좀 생활하는데 돈이나 좀 벌어가지고 학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알바를 해야 되거든요. 서울에 아마 대학생 하는 사람 중에 알바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알바 안 하면 어떻게 뭐 방세하고 뭐 밥값이라든지 뭐 차비라든지 생활비 어떻게 냅니까? 서울에서 대학교 생활만 해도 만약에 타지에서 왔다고 치면 100만 원 넘게 들 거예요. 100만 원 넘게. 그럼 100만 원은 만약에 분만에 손 안 벌리고 내가 충당하려면 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집에서 만약에 못 대주면. 근데 지금 알바 자체를 못 구하잖아. 알바 자체를 못 구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월세도 못 내고 밥도 못 사 먹고 밥도 못 사 먹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생활이 그러니까 극악으로 치닫는 거야 이게. 말이 캠퍼스 라이프지. 캠퍼스가 라이프 아니라 거의 산송장이야 산송장. 젊은 아이 때 산송장에 생활하는 거야 서울에 와가지고. 아니 젊음도 뭐 고생해가지고 뭔가 좀 얻는 게 있어요. 뭐 이게 로망이라고 하죠. 뭐 고생할 곳도 없잖아 이게 지금 보면.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고 뽑지도 않고 숨만 쉬어도 돈은 나가고 보통 뭐 대학가의 그 원룸 한 50만 넘잖아요. 고시원도 40만 넘잖아. 여러분 대학교 입구 쪽에 원룸 진짜 비쌉니다. 서울 쪽 신림동 같은 데 가면 60% 시작해 60. 서울대 그 신림동 그 앞에 가면 입구 쪽에 오피스텔은 뭐 70만 원씩 받더만. 그거 다 대학생들이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 근데 뭐 집이 잘 살면 뭐 그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돈 없는 가난한 그 지방에서 상경하는 학생이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도 못 대주고 내 수중에 남은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물론 뭐 나이 드신 분들, 성년분들 그분들의 어떤 그런 고충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그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서울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근데 부모님의 지원은 전혀 받을 수 없고 내 혼자서 이 대학교 학비와 이 대학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 가장 큰 딜레마에 몰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름에 가장 덥지만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 만한 기회조차도 이제 박탈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업은 수업 같지도 않고 온라인 수업 해가지고 완전 저질 수업에다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명문대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 가니까 형편없는 거 알고 계세요? 실망하는 거.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쳐가지고 남자라 준 대학교 갔더니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돼가지고 수업 딱 듣더니 이건 뭐 제가 지금 이거 유튜브 하는 것보다 훨씬 뭐 미치도 못하는 거야 이게. 아니면 뭐 동영상 강의한답시고 옛날에 재탕했던 거 다시 쓴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제 뭐 종이에 그냥 글 적힌 거만 읽어가지고 그걸로 끝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엄청 별로죠 이게. 질이 엄청 떨어진답니다. 대학생 불만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그 수업에 대해서. 명문대라고 해서 별다를 거 없습니다. 명문대라고 해가지고 수업은 저질이고 돈은 돈대로 나가. 근데 일은 못해. 무슨 방법이 있겠어 이게. 자,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자영업자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마 내일부터 폐업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증가하겠죠. 엄청 증가할 거야 이게.
이거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니면 그 최저시급 발표되는 순간부터 그냥 바로 접으려고 간 사람도 있을 거야. 폐업 신고하겠다고. 오히려 지금 접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접는 게 그 국세청에 지금 국세청 방문도 안 될 거예요. 지금 메로나 때문에. 메로나 때문에 방문도 안 될 거예요. 그 온라인으로 하겠죠. 아마 서버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거 폐업 신고 때문에 국세청.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죠 이게. 이 왜 그런가 특히 수도권에 폐업 신고하시려는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지금 4단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4단계 분명히 내가 장담할 수도 있는데 연말까지 갈 겁니다. 연말. 예전에 2단계 갔을 때 한 4-5달 갔거든요. 그게. 이게 확진자 수가 안 줄어들고 예방이 안 되면 저 이거 겨울까지 간다고 봅니다. 작년에 겪어봤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서울이 지금 못 잡습니다. 지금 못 잡아내요. 막을 수가 없는 지경이야. 그러면 지금 뭐 7월 달부터 했으면 11월, 12월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장사 안 되고 사람도 안 돌아다니고. 이미 작년에 겪어봤지 않습니까? 많은 자영업자분들 억지로 버텼는데 이걸 2번 버티라고? 또 하라고 이 짓을? 못 하겠다. 어? 작년에도 장사 안 돼가지고 밀린 게 장난 아닌데 못 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명절 특수 같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절 특수 같은 것도 없어요, 명절. 명절에 뭔가 좀 성수기 같은 거? 작년 명절에 보니까 한산하더라고요. 뭐 추석과 설날에. 원래 뭐 그런 뭐지 그 제사용품 뭐 선물 세트가 잘 나가야 되잖아. 안 팔려 이게. 안 팔린다니까요. 왜냐? 그걸 들고 이제 고향에 가야 되는데 고향에 안 가잖아 이게. 고향에 갈 일이 없잖아 이게.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 살 이유가 없잖아요. 뭐 스팸이라든지 참치라든지 뭐. 백세주 살 필요가 없잖아. 비싸기도 하고 돈도 얼마 없는데 안 사는 거야. 여러분 작년 추석하고 올해 설날 겪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안 가신 분도 많아요. 올해 추석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머니가 가벼운데 어떻게 갑니까? 뭐 만나봤자 뭐 좋은 소식도 못하고 괜히 가가지고 거기서 또 확진도 자 돼버리면 일정이 꼬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자가격리 해봐요. 그럼 나중에 설날은 끝나고 직장 다니기도 좀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뭐라고 그럴까 가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일 키우고 가면 맞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괜히 자가격리 시켜버리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실제로 작년에 자가격리 대상 그러니까 확진돼가지고 자가격리 대상 돼가 잘린 사람들도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뭐 많이 좋아 재택근무지 뭐 회사 사정 안 좋은 데는 그냥 자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7번째는 뭐냐 하면 자 내년 채용은 안 봐도 뻔하겠죠. 음? 네. 빙하기가 또 오겠죠. 사람 많이 안 붙겠죠. 취업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
사람 많이 안 뽑겠죠. 뽑으려고 했던 것도 안 뽑겠죠. 마음이 뽑으려고 했던 것도 적게 뽑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업을 하려고 했던 취준생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공시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공시하겠다고 지금 사람들 엄청 많은데 또 공시로 몰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작년에도 몰렸는데 내년엔 더 몰리겠죠. 작년 올해도 지금 몰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공시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애시당초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 나이 붙어가지고 공시 붙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근데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 자리가 너무 안 나오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나이만 차고 돈도 못 벌고 이도 저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들어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아, 공무원 면접 준비 중이라고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김대원이. 옛날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막 뭐 일찌감치 뭐 빨리 붙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되겠다 하는 뭐 그런 사람이 상관없는데, 대학교 졸업했는데 좋은 대학교 이런 만들어 말만한 대학교인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 차라리 내가 그래도 공무원이 있으니까 공무원 시험 가가지고 승부 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학력자. 이 가방끈이 긴 사람들의 이 공직의 이 시험에 응시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중경외시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중경외시 정도면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서성한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9급에. 극소수로 스카이도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는 아니지만 연고대도 있습니다. 제 방송에 얼마 전에 오셨던 분, 경찰 쪽에 근무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신입을 받았는데 그 신입이 이제 연대 사회학과 출신이래요. 경찰 시험에. 아니, 연대 나와가지고 왜 경찰 시험을 볼까? 여러분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존에 공시 치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 너무 많은데 거기에 더 쌓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좀 머리에 지식이 좀 박혀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쟁이 더 박 터지겠죠. 더 박 터집니다. 네. 헬게이트가 되는 거죠. 지금도 헬게이트인데 더 피비린내 나는 투기장이 되는 거예요. 이미 여긴 투기장이야. 아시겠지만. 근데 더한 투기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항상 공무원 시험 얘기 나오면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엄청난 낙오 자리 또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한다고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 붙는 시험이야.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붙는 시험이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도 많잖아, 이게 이 공시판에. 그래서 뭐 4년, 5년, 6년, 7년 안 된 사람들, 암모나이트 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또 쌓일 거예요, 여러분. 나이만 차고 사회 경력 없고 공무원 시험에만 이제 전념한 사람들 엄청 쌓일 거예요. 옛날에도 이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더 많이 쌓이겠죠. 이 덩어리가 엄청 커지겠죠. 하... 이게 좀 내년에 예감이 됩니다. 내년에. 자,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걸 좀 어느 정도 예감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또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 안 갈 수도 있는데, 2022년에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간다고 봐야 돼요. 어느 정도는. 왜냐, 내가 작년에 예상한 것도 어느 정도 갔어요. 거의 대부분 갔기 때문에 올해도 여기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반절은 간다고 봐야 돼요. 반절은. 반은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더 심하게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장 바짝 하고 살아야 돼. 긴장. 뭐 지금 직장 다니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안 좋다고 뭐 딴 데 가야지, 이직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이직이 될 수 있어요. 영원한. 그걸로 끝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나온 순간 그냥 끝이야. 좀 마음에 안 들고 힘들다고, 아 못하겠다 나와야지,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 나온 순간 끝이야. 그리고 공무원들도 칼리지 들어갈 가능성이 크면, 네오키님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돼도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공무원 돼도. 왜냐하면 공무원 되면 지금 공무원 불신이 장난 아니거든요.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완전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공무원 어떻게 구하라 살만하려고 지금 막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예. 왜냐, 너무, 이게 왜 그런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없어요. 없는데, 지금 나라 꼴은 개파인데 공무원들은 덕지덕지 많이 뽑았으니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게. 물론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막상 들어보면 이건 알게 되거든요. 수험생 때 모르지만 내가 공직에 들어와서 민원인지 상대해보고 겪어보면, 야, 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태도가, 여간 나쁜 게 아니네, 이게. 거기다가 또 공무원 덩치가 커지니까 또 칼질 들어갈 거예요. 연금이나 뭐 공무원에 대한 어떤 수당이나 복지에 대한 부분. 또,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또 건드릴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월급이 기본급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가지 여러 가지 수당들이 합쳐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합쳐가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 전신 바짝 차리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헛돈 쓰지 마시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을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아무튼 여러분, 좀 안 좋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좀 현실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좀 너무 좀 안 좋게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원래 현실은 어두워요. 차라리 이걸 받아들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그 안에서 뭐 긍정을 찾든가 뭐든 하죠. 자꾸 뭐 현실이 안 좋다고 외면하면 안 되죠. 우리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요. 다 성인이지 않습니까? 성인이면 각자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나이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빨라야 됩니다.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처한 이 현실의 눈을 제대로 봐야 돼요. 뭔가 좀 기분 나쁘고 좀 보기 힘들더라도 봐야 돼요. 제대로 보고 나서 이제 내가 여기서 그나마 좀 좋은 카드를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것이 있냐,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 1시간 얘기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일하는 자리에서 충실하시고, 그리고 돈 같은 것도 관리 잘 하시고, 헛돈 쓰지 마시고, 그리고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무튼 긴 얘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